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장편 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오늘은 두 번째 녹음입니다. 5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 지역신문은 백혜의 생일날 증발해버린 노인의 이야기를 대문짝만한 일면 기사로 올렸다. 손바닥만한 동네라 뉴스거리가 없어 고심 중이던 기자는 납치 사건일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확실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백세 노인은 정신이 아주 멀쩡하기 때문에 혼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였다. 백혜의 생일날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지역 신문의 뒤를 이어 지역 라디오가 소식을 전했고, 이어 전국 라디오 방송, 중앙 일간지들의 웹사이트, 오후 및 저녁 텔레비전 뉴스 등이 줄줄이 보도 대열에 동참했다. 플랜 경찰서는 이 사건을 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쇠드르만란드 주의 중앙 경찰서인 에스킬스투나서로 넘겨버렸다. 이에 에스킬스투나 경찰서는 경찰차 2대와 아론손이라는 사복 수사반장을 파견했다. 그러자 그를 도와 일대를 탈탈 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 기자들의 존재는 이번에는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다. 혹시 알아? 이 기회에 카메라 세례 좀 받을지? 초동수사는 2대의 경찰차가 읍내를 누비고 아론손 반장이 양로원 직원들을 심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플랜 시장은 자기 집의 피신의 전화기를 죄다 꺼버렸다. 배은망덕한 영감 하나 사라졌다고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이런 일에 끼어들어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어. 사방에서 증언이 쇄도했다. 어떤 이는 알란이 카트린의 홀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뉴셰핑의 한 약국에 줄 서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고 했다. 증언들은 대부분 곧바로 일축되었다. 예를 들어 카트린의 홀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시각에 백세 노인은 말름셰핑의 양로원에서 얌전히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몸소 수색 작업을 벌인 경찰서장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자 진심으로 놀랐다. 그는 노인네의 정신이 말짱했다는 증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망난 늙은이의 평범한 실종사건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사는 저녁 7시 30분에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서 경찰견이 도착할 때까지 공전을 거듭했다. 먼저 알란의 안락의자 냄새를 맡은 개는 창문 앞의 펜지꽃 화단에서 잠시 킁킁대다가 공원 쪽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공원 끄트머리에 다다른 녀석은 도로를 건너 중세교회당의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더니 돌담을 펄쩍 뛰어넘어 말름셰핑 버스 터미널 앞에서 멈춰 섰다. 대합실 문은 닫혀 있었다. 플랜역에 전화를 해본 아론손 반장은 말름셰핑 터미널은 저녁 7시 반에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말름셰핑에 있는 매표소 직원의 집에 찾아가 보면 어떻겠냐는 거였다. 그의 이름은 로니 훌트이고 주소는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을 거란다. 경찰서장이 양로원 현관 층계 위 텔레비전 카메라들 앞에 서서 지금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길을 헤매고 있을 가엾은 노인에 대한 수색 작업을 저녁과 밤 시간에도 계속하려면 선의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을 때 예란 아론손이 로니 홀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경비견은 노인이 명백히 버스터미널 대합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만일 그가 버스를 타고 말름셰핑을 떠났다면 매표소 직원 홀트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로니 홀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창문 블라인드를 죄다 내린 자기 방에서 고양이를 꼭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가요! 그는 현관문 쪽을 향해 모깃소리만 하게 외쳤다. 가라고요! 난 말할 수 없다고요! 반장은 결국 포기했다. 한편으로는 그의 상관처럼 그도 노인네가 이 근방 어디엔가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노인네가 버스를 탔다면 그것은 정신이 멀쩡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크게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로니 홀트는 아마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모양이니 내일 아침 일찍 터미널로 찾아가 신문할 생각이었다. 그때까지도 노인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저녁 9시 2분.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내 이름은 베르틸 칼그렌이고 이렇게 전화한 이유는 사실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예르다 칼그렌은 플랜에 있는 우리 딸과 사이의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왔어요. 그 애들은 곧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예르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오늘 오후 일찍 출발해 말름 쇼핑을 거쳐서 오는 버스를 탔대요. 우리 부부가 사는 곳은 스트랭네스고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라디오에서 100세 노인의 실종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그동안 그 노인 양반을 찾았나요? 오,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마누라 말로는 자기가 말름 쇼핑 정거장에서 지독하게 늙어빠진 노인네 하나가 아주 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트렁크 하나를 질질 끌고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봤다네요. 우리 마누라는 맨 뒤 좌석에 앉았는데 그 늙은 양반은 맨 앞자리에 앉는 바람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볼 수 없었고요. 그 양반과 운전기사가 나눈 얘기도 못 들었답니다. 뭐라고? 뭐라고 예르다? 지금 예르다가 옆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엿듣는 성격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마누라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네, 정말로 이상했다네요. 그게 뭐냐면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커다란 트렁크를 든 양반이 스트링네스도 못 미친 곳에서 버스를 내렸다지 뭐예요? 예르다는 그 양반이 내린 정거장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가 숲 한가운데였다는 것은 기억한다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름 쇼핑과 스트링네스 사이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라네요. 이 통화 내용은 녹취되고 옮겨 적어져 아론손 반장이 체류하는 호텔에 팩스로 전송되었다. 6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화요일 트렁크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500크로나짜리 지폐들이었다. 율리우스는 재빨리 셈을 해봤다. 지폐 100장이 묶인 다발이 가로로 5줄, 세로로 10줄이고 이것들을 모두 15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 안에 대략 3,750만 크로나가 들어있어. 율리우스가 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개자식들아 문 열지 못해! 냉동실에 갇힌 청년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는 문을 쾅쾅 발길질하면서 계속 고함쳤다. 알란과 율리우스는 이 중대한 국면에 처해 정신을 집중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었으나 시끄러워서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알란은 청년의 열기를 좀 식혀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냉동실을 가동시켰다.
얼마 되지 않아 청년은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입을 다물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평상시에도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이처럼 차가운 냉동실에 갇혀서 지근지근 아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어쨌든 몇 분 뒤 청년은 위협하고 문을 발길질하는 것으로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보스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게 전화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 않으면 더 고약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청년이 잠시 더 망설이는 동안 방의 온도는 계속 내려갔다. 결국 그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불행히도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었다. 저녁은 밤에 자리를 넘겨주었고 또 밤이 지나 다시 날이 밝았다. 알라는 눈을 떴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국은 잠자다 죽어버린 것인가? 한 사내가 그에게 아침 인사를 한 다음 그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줄 터인데 어떤 것을 먼저 듣고 싶느냐고 물었다. 알라는 먼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이며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게 느껴졌고 이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양로원에 있었고 그 다음엔 맞아. 이 친구 이름이 율리우스라고 했지. 비로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다. 그는 율리우스의 방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율리우스는 문턱에 서서 아까의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영감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듣고 싶소? 좋은 소식부터. 나쁜 소식은 안 들어도 돼. 알란이 대답했다. 오케이. 자, 좋은 소식은 주방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커피와 맑고 손바닥 사슴고기가 든 샌드위치. 그리고 이웃 양반의 암탉들이 낳은 신선한 달걀도 있어요. 그렇다면 멀건죽 말고 다른 것들이 차려진 아침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과연 기막히게 좋은 소식이었다. 주방 식탁에 앉은 그는 이제 나쁜 소식까지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율리우스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쁜 소식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자러 들어가면서 냉동실 전원 끄는 걸 깜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친구가 지금쯤 약간 죽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알라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목덜미를 긁었고 기분 좋게 시작된 하루를 이 소식 때문에 망쳐버릴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이 참, 바보 같은 일이었구만. 어쨌든 이 달걀 프라이는 완벽한 것 같아.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흐물거리지도 않는 것이. 8시경 잠에서 깬 아론선 반장은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못했다. 왜 실종된 노인네 하나 찾는 일을 수사반장인 내가 맡아야 한단 말인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뒤 아침 식사를 하러 플레브 나고르덴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도중에 마주친 프런트 직원이 전날 저녁 프런트 업무가 종료된 직후 도착한 팩스를 그에게 전해주었다. 1시간 뒤 반장은 그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다. 에스켈스투나 경찰서에서 날아온 팩스 내용은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반장은 로니 홀트를 한번 신문에 보자고 터미널로 갔다. 창백한 얼굴의 로니 홀트는 몇 분 되지 않아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와 플랜의 한 버스 회사가 회사 버스 중 한 대가 빠져 있는 걸 방금 전에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운전기사는 납치되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으니 그의 동거녀인 예시카 비에르크만이라는 여자에게 전화해 보라는 거였다. 아론손 반장은 폴레브 나고르덴 호텔에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방금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그는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알란 칼손이라는 노인이 그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기 직전에
양로는 그의 방에서 사라져버렸다. 칼손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정한 노인이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실로 입증되었는데 특히 그가 혼자서 창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 그를 목격한 다른 이들은 그가 혼자였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양로원의 간호사들과 양로원 원장 알리스 앵글룬드 말로는 알란 칼손은 나이는 들었지만 말도 못하게 웃기는 양반이며 정신이 아주 말짱하다고 했다. 경찰견 수색 결과에 따르면 칼손은 펜치콧 화단에서 잠시 꿈을 댄 다음 말름셰핑의 거리들을 지나 버스터미널 대합실로 들어갔고 로니 홀트의 증언이 맞다면 대합실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매표 창구로 걸어왔다고 한다. 아니, 걸어왔다기보다는 슬리퍼 바람으로 엉금엉금 기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거였지만 또 홀트는 칼손이 어디로 여행을 떠난다기보다는 황급히 도망치는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빨리 말름셰팽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행선지도, 교통수단도 상관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버스기사 렌나르트 람네르의 동거녀 예시카 비에르크만의 진술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버스기사는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인한 혼미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아 아직 신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비에르크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카알소는 람네르에게 어떤 액수를 제시하면서 그 액수로 갈 수 있는 행선지의 티켓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행선지는 우연히도 뷰링의 역이었다고 한다. 우연히도 따라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칼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믿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훌트라는 이름의 매표 창구 직원은 알란 칼손이 버스를 탈 때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범죄 조직의 일원에게 폭행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예시카 비에르크만이 그녀의 남자친구에게서 들은 내용 가운데에는 트렁크 얘기는 없었지만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서 온 팩스 내용은 아마도 이 칼손이 네버 어게인 갱단의 조직원에게서 트렁크를 슬쩍 했을 거라는 믿기 힘든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또 비에르크만의 진술과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의 팩스 내용은 오후 3시 20분 전후에는 칼손이 4시간 후에는 네버 어게인이 조직원인 비링의 역 정류장의 하차에 어떤 알 수 없는 목적지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자는 무거운 트렁크 하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100세 노인이고 후자는 그보다 70살 내지 75살 젊은 청년이었다. 아론선 반장은 수첩을 덮고 커피를 마저 마셨다. 오전 10시 25분이었다. 자, 이제 뷰링의 역에 가봐야겠군.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율리오스는 알란에게 알란이 자고 있는 동안 자기가 한 일들과 생각한 것들을 들려주었다. 먼저 냉동실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부터 설명했다. 그는 그 방의 온도가 10시간 넘게 영하로 내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노루발을 집어들고 가서 문을 열었다. 청년이 살아있다 해도 힘이 빠진 상태로는 이렇게 무장한 사람에게 덤빌 수 없을 터였다. 이러한 안전대책은 불필요했다. 그는 온몸이 성에로 뒤덮인 채 의자 위에 바짝 웅크리고 있는 청년을 발견했다. 얼어붙은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제된 말고선 바닥 사슴만큼이나 죽어 있었다. 청년으로서는 안 된 일이었으나 그들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사실 이런 거친 친구는 풀어주고 싶다 해도 그 방법이 난감하지 않은가? 그는 냉동실 전원을 끄고 문을 열어 놓았다. 전기를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율리우스는 주방 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 집을 덮인 뒤 다시 한번 돈을 세어 보았다. 액수는 전날 저녁에 급히 계산해 본 것처럼 3,750만 크로나가 아니라 정확히 5천만 크로나였다. 알란은 오래간만에 느껴지는 왕성한 식욕으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율리우스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었다. 율리우스가 재정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잘 됐군. 3750보다는 5000이 둘로 나누기 훨씬 편하니까. 지저분하지 않은 숫자로 딱 떨어지지. 나한테 소금 좀 건네주겠소? 율리우스는 잘 됐군. 3750보다는 5000이 둘로 나누기 훨씬 편하니까. 지저분하지 않은 숫자로 딱 떨어지지. 나한테 소금 좀 건네주겠소? 율리우스는 소금을 건네면서 필요하다면 3750만도 얼마든지 이등분할 수 있지만 5000만이 조금 더 쉬운 게 사실이라고 농담했다. 그러고는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알란의 맞은편에 앉으면서 이제 자기도 이사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냉동실의 청년은 사람을 해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여기로 오면서 다른 녀석들에게 연락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저 친구만큼이나 고약한 젊은 녀석들이 언제고 성난 사냥개처럼 왈왈대며 이 주방에 들이닥칠 수도 있단다. 알랄은 동의하면서도 자신은 예전처럼 젊지도 않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도 없다는 점을 상기했다. 율리우스는 자기가 알아서 많이 걷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하지만 가급적 빨리 출발하자고 했다. 그리고 시체는 가져가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이 냉동실에서 시체를 발견하면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율리우스와 알라는 시체를 주방까지 질질 끌어온 뒤 다음 단계를 위해 힘을 모으려고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골랐다. 알라는 시체를 살펴보면서 말했다. 키가 큰 녀석이 발은 되게 작군. 난 이 친구에게 신발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율리우스는 오늘 아침 날씨가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이 젊은 친구가 더 이상 감기 걸릴 염려는 없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신발이 발에 맞으면 그냥 빌려 신으라는 거였다. 이 친구가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니까. 신발은 약간 컸다. 하지만 도망 다니기에는 후줄근한 헌 슬리퍼보다 100배 나았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층계를 내려왔다. 그것을 현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알라는 다음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이렇게 말한 율리우스는 플랫폼에서 펄쩍 뛰어내려 선로 끝에 있는 한 창고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뒤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궤도차를 타고 나왔다. 1954년식 멋진 빈티지 모델이죠. 어서 타요. 시체는 좌석 위에 앉혔다. 자꾸만 힘없이 떨어지는 머리는 빗자루 막대로 괴어놓고 멍청하게 고정된 시선은 선글라스로 가렸다. 율리우스는 앞자리에 앉아 페달을 밟았고 알란도 뒷자리에 앉아 율리우스를 따라 느릿느릿 다리를 눌렀다. 이렇게 작은 무리가 출발하는 게 10시 55분이었다. 그로부터 3분 뒤 진청색 볼보 한 대가 뷰링의 폐역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예란 아론선이었다. 역사는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지만 뷰링의 마을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의 탐문 수사를 벌이기 전에 건물 안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아론소는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 않는 현관 층계를 올라갔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다. 안에 누구 없어? 대답이 없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뜻밖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난로 안에는 장작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식탁 위에는 거의 끝낸 두 사람분의 음식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후줄근한 슬리퍼 한 켤레가 나뒹굴었고 네버허기에는 공식적으로는 오토바이 라이더 클럽이었다. 실제적으로는 다소 정가 기록이 있는 젊은 친구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고 이들보다 훨씬 대단한 정가 기록을 보유한 중년 사내가 이끌고 있었다. 어쨌든 범죄 분야에서의 야심만큼은 위아래가 없는 무리였다. 두목의 이름은 페르군나르 야르딘이었지만 그가 한번 결정한 바에 따라 모두가 그를 보스라고 불러야만 했다. 2미터 가까이 되는 키에 몸무게는 130kg이나 나가는 거인으로 자기 말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잭 나이프를 상대의 코밑에 대고 흔들어 대는 게 장기였다. 보스의 범죄 경력은 비교적 완만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또래의 한 친구와 동업으로 첨가물을 스웨덴에 수입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국가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킬로당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였다. 그의 동업자에게는 결점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너무 정직하다는 점이었다. 보스는 범죄의 강도를 좀 더 높여 이번에는 미트볼에 포르말린을 섞어보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이것이 관행이라는 말을 들은 그는 필리핀에서 저가의 미트볼을 선편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포르말린을 적당량 첨가하면 그늘에서 섭씨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에도 석 달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터였다. 이렇게 하면 원가가 너무 싸게 먹히기 때문에 스웨덴산 미트볼이라고 표시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냥 덴마크산 미트볼이라고 해도 충분했다. 하지만 동업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포르말린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기 위한 거지 미트볼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결국 그들은 갈라섰고 포르말린 미트볼 사업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대신 그는 머리에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그의 주요 경쟁 업체인 스톡홀름 수입청과 니트로글리세린사를 털러 갔다. 정글에서 길을 틀 때 사용하는 만도를 휘두르며 돈 여기로 다 가져와. 안 그러면 이라는 식으로 고함 한 번 치니까 놀랍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4만 크로나의 거금이 굴러들어왔다. 여기서 그는 번쩍 깨달았다. 아, 이렇듯 쉽게 벌 수 있는 돈인데 왜 복잡한 수입업으로 골치를 썩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시작된 그의 강도 사업은 몇 차례 잠시 감옥을 다녀와야 한 것 외에는 20여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굴러갔다. 이렇게 20년이 흐른 뒤 보스는 이제 좀 더 크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먼저 새파란 나이의 부하를 두었 구했다. 먼저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멍청한 별명을 붙여준 뒤 하나는 너트가 아닌 볼트, 다른 하나는 양동이라고 불렀다. 그들과 함께 현금 호송차를 2차례 털었다. 세 번째 현금 호송차 강탈 시도는 그들을 교도소에서 4년 동안 썩게 했다. 보스는 이때 네버 어게인 조직 결성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처음 계획에 따르면 조직은 50여 명으로 구성하고 각각 무장 강도, 마약, 갈취를 담당하는 3개 파트로 나누는 거였다. 조직명을 네버 어게인으로 정한 것은 매우 프로페셔널하고도 빈틈없는 조직을 만들어 단 한 사람의 조직원도 다시는 콩밥을 먹게 하지 않겠다는 보스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네버 어게인은 암흑가의 레알 마드리드가 될 것이었다. 보스는 축구 마니아였다. 교도소 내에서의 조직원 모집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보스의 노모가 보낸 편지가 교도소 안에서 분실된 게 사단이었다. 그 편지에서 노모는 우리 귀염둥이 페르군 나르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 것이며 약한 편도선을 보호하기 위해 꼭 목도리를 두르고 지낼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은 빨리 귀염둥이가 출소해 함께 보드게임 보물섬을 즐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노라고 썼다. 그날 이후 그는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줄을 선 2명의 유고슬라비아인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다. 모집한 30명 중 27명이 이탈했다. 볼트와 양동이 외에 호세 마리아 로드리게스라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사내만이 남았다. 보스에게 은밀한 연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친구였다. 베네수엘라 친구는 출신국의 수도 이름을 따라 카라카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보스는 갖가지 협박과 달콤한 약속들을 총동원했지만 더 이상은 멤버를 모집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와 3명의 신복은 석방되었다. 보스는 처음에는 네버 어게인 프로젝트를 모두 포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카라카스에게 유연한 양심과 수상쩍은 친구들을 가진 남미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스웨덴은 네버 어게인 덕분에 콜롬비아 카르텔과 동구권 국가들을 잇는 마약 거래 중개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쑥쑥 성장한 덕분에 굳이 무장 강도와 갈취 파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보스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양동이와 카라카스를 스톡홀름으로 불렀다. 네버 어게인은 조직 역사상 최대 거래를 처리해 오라는 임무를 볼트에게 맡겼는데, 지금 이 멍청한 녀석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었다. 보스는 바로 이날 아침 러시아 친구들과 접촉했다. 그들은 자기네는 분명히 상품을 인도받았고 돈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네버 어게인의 운반원이 돈을 가지고 내뺐다면 그건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다. 또 만일 네버 어게인이 이 문제를 사나이 대 사나이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러시아 놈들은 절대로 꼬리를 내리는 타입이 아니란다. 언제든지 플로어에 올라와 왈추든 마주르카든 한바탕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단다. 보스는 일단 러시아 친구들 말을 믿기로 했다. 춤 실력이라면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낫기도 했으므로. 그렇다면 볼트가 돈을 가지고 튀었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었다. 그런 짓을 하기엔 녀석은 너무 멍청했다. 관점에 따라서는 너무 현명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볼트가 말름 쇼핑에 있을 때 또는 스톡홀름에 돌아올 때 트렁크를 탈취했을 공산이 컸다. 하지만 누가? 보스는 소집한 전시 내각에 질문을 던져 봤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 부하가 구제불능의 멍청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양동이를 현지로 파견했다. 양동이도 멍청하기는 매일반이지만 그래도 카라카스보다는 조금 덜 멍청했기 때문이다. 멍청이 양동이가 볼트 그 천치 녀석을 찾아내고 어쩌면 돈이 든 트렁크까지 찾아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였다. 양동이, 말름 쇼핑에 가서 좀 뒤져봐. 하지만 오늘 그 동네에 짭새들이 쫙 깔렸으니 조심하고, 그곳에서 어떤 100살 먹은 영감이 실종되었나 봐. 이 즈음 율리우스와 알란과 시체를 태운 궤도차는 쉐드르만란드의 숲지대를 지나가고 있었다. 비드시아르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운수 사납게도 율리우스와 안면있는 한 농부와 마주쳤다. 자신이 재배하는 곡물을 살피던 농부는 궤도차를 타고 반 옆을 지나가는 3인조의 모습을 발견했다. 안녕하쇼? 율리우스가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알란도 거들었다. 시체와 농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부는 멀어져가는 3인조의 뒷모습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궤도차가 오세르스 슈티케브루크 마을의 철강 공장에 다가감에 따라 율리우스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시체를 던져버릴 연못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기대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였다. 이제 어떡하나 생각하는 사이 궤도차는 어느덧 공장 입구를 향해 돌진했다. 율리우스는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 적시에 궤도차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 바람에 시체는 갸우뚱 앞으로 넘어지며 이마를 금속 손잡이에 꿍 찧었다. 어휴 아프겠다. 알란이 혀를 찼다. 죽어서 유리한 점도 있다오. 율리우스가 말했다. 그는 궤도차에서 내려 자작나무 뒤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철책문은 열려 있었지만 주변엔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았다. 율리우스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2시 10분. 점심 식사 시간이었다. 입구에서 약 30m 들어간 곳에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가 보였다. 율리우스는 자기가 정찰하고 오겠노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에게 행운을 빌면서 부디 길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실 그럴 위험은 없었다. 율리우스는 단지 컨테이너를 가까이서 살펴보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는 컨테이너에 기어올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1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율리우스가 다시 기어 나왔다. 알란 곁으로 무사히 돌아온 그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겠노라고 말했다. 컨테이너는 지름 1m에 높이 3m 정도 되는 강철 원통 같은 것이 하나씩 담긴 뚜껑 달린 직육면체의 나무 괴짝들로 반쯤 채워져 있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시체를 가장 안쪽에 있는 두 원통 중 하나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고 알란은 녹초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괴짝 뚜껑을 닫고 거기에 적힌 행선지를 보자 다시 불끈 힘이 쏟았다. 아디스아바바. 이 친구 이렇게 계속 눈만 뜨고 있으면 세상 구경 좀 하겠는걸. 서두릅시다. 여기서 꿈을 대봤자 좋을 것 없어요. 율리우스가 재촉했다. 이렇게 일은 무난히 처리되었고 두 사람은 근로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얼른 저장나무들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다시 궤도차 위에 앉아 공장 일이 재개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대형 트럭 한 대가 굴러왔고 트럭 기사는 강관 괴짝들로 컨테이너를 마저 채운 뒤 트럭에 세웠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컨테이너를 가져와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알란은 율리우스에게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뭐냐고 물었다. 율리우스는 설명하기를 이곳은 아주 오래된 공장으로 이미 17세기 30년 전쟁 때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포를 공급한 적도 있는 매우 유서 깊고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 알란은 왜 17세기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리면 결국 다 죽게 될 텐데 말이다. 율리우스는 어느 시대고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대꾸하고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걸어서 오세르스 슈티케브루크 마을로 들어가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해 보자는 거였다. 아론손 반장은 뷰링의 폐역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아마도 100세 노인의 것인 듯한 슬리퍼 한 켤레를 제외하고는 흥미로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슬리퍼는 챙겨 가지고 가서 양로원 직원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부엌 바닥에는 물 묻은 자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원이 꺼지고 문이 열려있는 한 냉동실에까지 이어졌다. 역시 별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아론소는 이웃 주민들에게 탐문해 보려고 뷰링의 마을로 갔다. 새 집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세 가족은 이구동성으로 율리우스 이온손이라는 도둑놈 겸 사기꾼이 역사 2층에 살고 있는데 그들 중 누구도 어제 저녁 이후 특별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이온손이 어떤 수상쩍은 일에 연루되었다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 인간을 감옥에 쳐넣어요. 가장 화가 나 있는 듯한 남자가 소리쳤다. 어떤 이유로요? 아론손이 피곤한 얼굴로 반문했다. 왜냐하면 그자는 밤마다 내 달걀을 훔쳐갔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내 썰매를 훔쳐 새로 칠한 다음 자기 거라고 우겼기 때문이고 또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책들을 주문해 내 편지함에 도착하자마자 슬쩍하고는 내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밀주를 만들어 14살밖에 안 된 내 아들에게 팔려고 했기 때문이고 또 왜냐하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내가 그자를 잡아 가두겠어. 아론소는 약속했다. 하지만 먼저 그자를 잡아야 하지 않겠소? 말름 셰핑 쪽으로 차를 돌린 아론손이 중간쯤 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비드쉐르에 사는 탱로드라는 이름의 농부에게서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였다. 약 1시간 전 그는 뷰링헤와 오세르스 슈티케브루크를 잇는 버려진 철로에서 이 지역의 협작꾼 하나가 궤도차를 타고 자기네 땅 옆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단다. 궤도차에는 그 외에도 어떤 노인네와 선글라스를 낀 청년이 타고 있었으며 큼직한 트렁크도 하나 실려 있었다는 거였다. 농부의 말에 따르면 청년이 무리를 이끄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비록 신발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양말 바람이었지만 말이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군. 아론선 반장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유턴을 했는데 얼마나 급히 유턴을 했던지 좌석에 올려놓은 슬리퍼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몇백 미터를 걷고 나자 그렇잖아도 굼벵이 같던 알란의 걸음걸이는 한층 느려졌다. 노인이 하소연하지는 않았으나 율리우스는 그가 무릎이 아프다는 걸 눈치챘다. 길 저쪽에 핫도그 노점이 보이자 율리우스는 만일 알란이 저 노점까지만 가준다면 자기가 이제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므로 핫도그 하나를 쏘겠다고 둘이서 타고 갈 수 있는 차량도 한 대 마련해 보겠노라고 약속했다. 알란은 자신은 이날 이때까지 어디가 좀 아프다고 징징댄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지금 와서 그런 짓을 시작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따끈따끈한 핫도그는 언제나 환영이라고 대답했다. 율리우스는 속도를 높여 걸었고 알란도 비척비척 열심히 그 뒤를 따랐다. 그가 마침내 노점에 다다랐을 때 율리우스는 벌써 핫도그 한 개를 끝내 가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알란, 베니에게 인사해요. 우리의 새 기사 양반이에요. 베니는 핫도그 장수였다. 50살 가량의 그는 아직도 무성하기만 한 머리칼을 뒤로 묶어 말총머리를 하고 있었다. 알란이 비척비척 따라오고 있는 2분 동안 율리우스는 그에게서 핫도그 한 개와 펜타 한 잔에다 1988년식 은회색 메르세데스 한 대까지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베니도 거래에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10만 크로나에 사기로 했단다. 알란은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서빙 중인 핫도그 장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우리가 자네를 산 건가 아니면 자네를 고용한 건가? 마침내 그가 물었다. 차는 산 거고요. 기사는 고용한 거죠. 말총머리 베니가 대답했다. 일단은 열흘 동안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만 크로나에는 핫도그 값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뭘 드시고 싶으시죠? 구운 비엔나 소세지? 아니, 알란은 자기가 평범한 삶은 소세지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무리 기사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고물차 한 대 값을 10만 크로나는 조금 비싼 게 사실이니 덤으로 초콜릿 우유 한 잔을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베니는 즉각 동의했다. 어차피 때려치울 장사인데 초콜릿 우유 한 잔 더 주거나 덜 준다고 달라질 건 전혀 없었다. 사실 그의 핫도그 사업은 고전 중이었다. 이런 손바닥만한 마을에서 핫도그 장사를 하는 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나쁜 생각이었다는 게 곧 드러났던 것이다. 베니는 그렇잖아도 자신은 두 사람에게서 이런 거래를 제의받기 전에도 뭔가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을 모시는 운전기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단다. 베니의 설명을 들은 알란은 정말로 장사를 때려치울 생각이라면 초콜릿 우유통 전체를 메르세데스의 트렁크에 실어 놓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율리우스는 자기가 운전기사 모자를 사줄 테니 그 핫도그 장수 모자는 벗어버릴 것이며 이제는 떠나야 하니 빨리 그 카운터에서 나오라고 말했다. 베니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하는 것은 고용인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즉시 지시에 따랐다. 모자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초콜릿 우유통은 차 트렁크에 실었다. 하지만 율리우스는 가방만큼은 자기가 뒷좌석에 가지고 있기로 했다. 알란은 두 다리를 쭉 펼 수 있게 앞자리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오세르스 스티케브로크의 처음이자 마지막 핫도그 장사였던 남자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소유였다가 여기 있는 두 양반에게 매각된 낡은 메르세데스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두 분께서는 어디로 가시길 원하시나요? 북쪽으로 가면 어떻겠소? 율리우스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아니면 남쪽도 좋고. 알란이 대답했다. 그럼 남쪽으로 가죠. 율리우스가 말했다. 그럼 남쪽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베니가 기어를 1단으로 넣으며 외쳤다.
아론손 반장이 오셰르스 스티케브루크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였다. 철로를 쭉 따라오다 보니 공장 뒤편에 낡은 궤도차 한 대가 버려져 있었다. 궤도차에서는 아무런 사실도 알아낼 수 없었다. 형사는 커다란 강철 원통들을 컨테이너에 싣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 중 누구도 궤도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도로 위를 걸어가는 두 노인네를 봤는데 하나는 커다란 트렁크를, 다른 하나는 두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핫도그 노점과 주유소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였다. 아론소는 그들이 분명히 3명이 아니라 2명이었느냐고 물었다. 인부들의 대답은 분명했다. 그들은 2사람만 보았다는 거였다. 다시 운전석에 앉아 아론소는 곰곰이 생각해 봤다. 정말이지 파면 팔수록 복잡해지는 사건이었다. 핫도그 노점 앞에 이르니 때맞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나 노점은 닫혀 있었다. 사람 구경하기 힘든 이런 곳에서 핫도그점을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다고 생각하며 아론소는 주유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유소 사람들 역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핫도그를 팔아 아론소는 휘발유 냄새가 나는 핫도그 하나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간단히 마친 다음 아론소는 슈퍼마켓과 꽃가게와 부동산 중개소를 차례로 들렸다. 또 유모차를 밀거나 애견이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과 마주쳐도 걸음을 멈추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커다란 트렁크를 가진 2~3명의 남자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공장과 주유소 사이의 어디인가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것이었다. 아론소는 말름 쇼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슬리퍼 한 켤레는 확보했으니까. 아론손 반장은 차 안에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오후 2시에 플레브나 고르덴 호텔에서 합동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야깃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경찰서장은 그저 반가울 따름이었다. 경찰서장은 연예인 기질이 다분해 센세이션을 즐기고 절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었다. 이런 그에게 아론손 반장은 오늘의 쇼를 위해 필요한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 준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아론손이 말림 쇼핑에 돌아와 방해하기 전에 시간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실종된 100세 노인의 이야기를 한껏 부풀릴 생각이었다. 기자들 앞에 선 경찰서장은 전날 지역 신문이 시사한 바도 있지만 이 실종 사건은 납치 사건으로 발전될 조짐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노인은 아직 살아있지만 일단의 범죄자들에게 붙잡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경찰서장은 교묘히 답변을 회피했다. 자신이 밝힐 수 있는 것은 오늘 점심 무렵에 오세르스 슈티케브루크라는 마을에서 납치범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사실뿐이며 따라서 우리 경찰의 최고 원군인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무엇이든 주저 말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끝맺었다. 경찰서장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텔레비전 보도팀들은 일찌감치 철수해버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게으름뱅이 아론손이 이 납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일찍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도 중앙신문인 엑스프레션과 아프톤 블라데트의 기자들은 와 있었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 리포터의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호텔 레스토랑 홀의 한쪽 구석에 전날 보지 못했던 사내가 하나 서 있었다. TT 통신사에서 나온 특파원인가? 사내는 TT 통신사 특파원은 아니었고 스톡홀름에 있는 보스의 지시를 받고 나온 양동이였다.
지금 그는 볼트 이놈이 돈을 가지고 튀었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놈은 죽은 거나 틀림없었다. 아론손 반장이 플레브나고로 된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기자들이 이미 떠난 뒤였다. 그는 오는 도중에 양로원에 들렸고 그곳 사람들은 슬리퍼가 분명히 알란 칼손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알리스 원장은 킁킁 냄새를 맡아 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론소는 재수없게도 호텔 로비홀에서 그의 상관과 마주쳤다. 경찰서장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설명해 준 다음 사건 해결하는데 자신이 오늘 발표한 내용과 실제 사실과의 모순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사장은 에스킬스투나로 떠나버렸다. 할 일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만나봐야 했다. 아론손 반장은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았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많았지만 그는 특히 궤도차에 탄 세 승객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농부 텍노트의 느낌대로 칼송과 요온손이 정말로 세 번째 사내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면 이것은 인질납치극일 가능성이 컸다. 이것은 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서장의 생각은 거의 항상 틀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가설도 의심해 볼 만했다. 더구나 칼송과 요온손이 오이셔르스 스티케브루크에서 트렁크를 가지고 다니는 걸 목격했다는 증인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두 노인네가 네버 어게인 갱단의 젊은 어깨를 제압한 뒤 구덩이 같은 곳에 묻어버린 걸까? 믿기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아론소는 에스켈스투나 경찰서의 경찰견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했다. 텍노트의 밖과 오셰르스 스티케브루크의 공장 간 거리는 만만치 않아 개와 조련사가 고생 꽤나 하겠지만 이 두 점 사이 어디엔가에서 네버 어게인의 조직원이 증발해 버린 것이다. 한편 칼송과 요온소는 200여 미터 떨어진 공장과 주유소 사이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문 닫힌 핫도그 노점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땅으로 꺼져 버렸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아론소는 휴대전화가 울렸다.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 새로운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였다. 이번에는 미엘비에서 100세 노인이 목격되었단다. 메르세데스 승용차 앞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하는 말총머리의 50대 사내에게 납치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의 동료가 물었다. 그만둬. 아론손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는 오랜 경찰 경험을 통해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하는 기술을 배웠다. 이처럼 안개 속을 헤맬 때는 꼭 필요한 능력이었다. 베니는 미엘비에서 차를 세우고 연료를 가득 넣었다. 율리오스는 트렁크를 조심스레 열어 500크로나 지폐 한 장을 꺼내 베니에게 건넸다. 율리오스는 다리도 풀 겸 차에서 내리면서 알란에게는 차에 남아 트렁크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고된 하루를 보내느라 기진맥진한 노인은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베니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고 율리우스도 돌아왔다. 메르세데스는 다시 남쪽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율리우스는 알란과 베니에게 과자 한 봉지를 내밀었다. 내가 훔쳐온 것 맛들 좀 보시라고. 알란이 눈썹을 찌푸렸다. 트렁크에 5천만 크로나가 들어있는데 이따위 과자 부스러기나 훔치고 있나? 네? 트렁크에 5천만 크로나가 있다고요? 베니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아, 이런. 알란이 자기 입을 막았다. 5천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자네에게 10만을 떼주었으니까. 율리우스가 말했다. 거기에다 휘발유 값으로 500크로나 지폐 한 장이 또 날라갔고. 알란이 덧붙였다. 베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4,989만 9,500크로나가 들어있다는 얘긴가요? 아따, 계산 한번 빠르네. 알란이 감탄했다.
다시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율리우스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새 운전기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니가 계약을 깨버린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율리우스가 들려준 이야기 중 베니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한 사람이 죽고 그 시체가 포장되어 수출되었다는 대목이었다. 물론 우발적인 사건이었지만 보드카만 퍼마시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베니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단다. 새내기 운전기사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이 5천만 크로나는 애초부터 못된 인간들의 손에서 놀아났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분명히 보다 나은 용도로 사용될 터였다. 어쨌든 취직한 첫날부터 사표를 내는 것은 옳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베니는 계속 운전기사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두 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금까지는 호기심이 개인 운전기사의 바람직한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도 일종의 공범이 되었지 않은가? 알란과 율리우스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저 밤이 될 때까지 똑바로 달리다가 어디인가 적당한 장소에서 밤을 보내며 좀 더 자세히 의논할 생각이었단다. 5천만 크로나라. 베니는 기어를 1단으로 넣으며 입이 귀에 걸린 듯한 미소를 머금었다. 4,989만 9,500 크로나일세. 알란이 정정했다. 이어서 율리우스에게는 이제 재미로 물건을 훔치는 짓 따위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율리우스는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본능인데다가 할 줄 아는 짓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자신은 다른 건 몰라도 약속 하나는 확실히 지킨다고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긴 침묵이 시작되었다. 알란은 잠들었다. 율리우스는 과자 한 개를 더 먹었다. 베니는 제목을 잃어버린 어떤 노래를 흥얼거렸다. 타블로이드 신문 기사가 쓸만한 이야기거리를 하나 포착하면 그를 멈추게 하기란 쉽지 않다. 아프론 블라데트와 엑스프레센이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엑스프레센은 아프론 블라데트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갔다. 이 일간지의 기자는 매표소 직원 로니 훌트를 먼저 낚아채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훌트의 집까지 쳐들어가 그의 외로운 암코양에게 짝을 찾아주겠다고 유혹해 아프론 블라데트가 마술을 뻗칠 수 없는 에스키스 두나의 자기 호텔 방으로 데려가 밤을 함께 보냈다. 훌트는 처음에는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장발 청년의 위협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가 훌트의 익명은 보장될 것이며 이제 경찰이 사건에 개입한 이상 네버 어게인은 그의 머리칼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안심시켰다. 엑스프레센의 기자는 훌트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버스기사도 그의 그물에 걸려들었고 비링의 주민들, 베드세르의 농부, 그리고 오세르스 스티케브루크의 몇몇 주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다음 날 이 증언들을 바탕으로 센세이셔널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그것들은 갖가지 억측들로 얼룩져 있었지만 상황을 감안하면 기자는 꽤 괜찮게 작업한 셈이었다. 은혜색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율리우스도 잠이 들었다. 알란은 앞좌석에서 코를 골았고 율리우스는 뒷좌석에서 트렁크를 베개 삼아 드르렁댔다. 그러는 동안 베니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그는 미엘비에서 E4 고속도로에서 나와 32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다. 크로노베리주의 일부분을 가로지른 뒤 국도를 벗어나 밤을 보낼 만한 외진 장소를 기대하며 스몰란드의 숲지대로 깊숙이 들어갔다. 율리우스는 앞에서 두 사람이 두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차창 밖으로 눈길을 던지니 사방에 보이는 것은 나무뿐이라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베니는 이곳은 백시에에서 북쪽으로 20에서 30km 떨어진 곳이라고 대답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두 분이 자는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호젓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천만 크로나라는 돈을 훔치고 무사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린 지금 백시의 시로 가는 국도를 빠져나와 로트네라는 훨씬 한적한 소읍으로 향하는 중이에요. 거기 가면 작은 호텔이 하나쯤 있지 않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율리우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로트네에는 분명히 호텔이 하나 정도 있겠지만 보나마나 찌그러져가는 형편없는 곳이라 투숙객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이 예약도 없이 우르르 몰려가면 주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는가? 따라서 숲속 농가나 오두막 같은 곳을 찾아가 민박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베니는 율리우스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처음 나타나는 곁길로 차를 꺾어 들어갔다. 그들은 구불통구불통한 자갈길을 4km나 달렸고 날이 어둑해질 때 마침내 오른쪽 길섭에 편지함 하나가 보였다. 편지함에는 호숫가 농가라고 쓰여 있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오솔길이 그 집으로 통하는 듯 했다. 나무 사이로 차를 몰아 100여 미터 들어가니 가옥 한 채가 나타났다. 벽은 빨갛게, 창틀은 하얗게 칠한 예쁜 2층 농가로 옆에는 헛간 한 채가 붙어 있었다. 좀 더 멀리 호숫가에는 전에 연장 창고로 쓰였음직한 건물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그 집 현관 쪽으로 베니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이때 40대 여자 하나가 셰퍼드 한 마리와 함께 불쑥 문을 열고 나왔다. 빠글빠글한 고수머리는 타오르는 불처럼 새빨갰고 그보다 더 새빨간 색깔의 운동복 차림이었다. 세 남자는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율리우스는 걔가 좀 캥겼지만 녀석은 전혀 덤벼들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호기심과 서운함이 그득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여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잡다하게 구성된 무리를 살펴보았다. 지독하게 늙어빠진 노인네 하나, 평범해 보이는 노인네 하나, 그리고 제법 섹시한 남자 하나. 나이도 괜찮아 보이고 거기다 말총머리까지.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그 모습에 율리우스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시발, 여긴 빌어먹을 호텔이 아니라고. 알라는 속으로 탄식했다. 그는 정말로 뭔가 배를 채울 것과 다리 뻗고 누울 곳이 필요했던 것이다. 인생을 조금 더 연장해 보기로 결정하고 나니 사는 게 왜 이리 고단한지. 사람들은 양로원 생활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지만 적어도 거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삭신이 쑤시는 일이 없지 않은가? 율리우스 역시 실망한 기색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과 자기 친구들은 길을 잃어 몹시 피곤한 상태며 여기서 잘 수만 있게 해준다면 물론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음식은 건너뛸 수도 있고 어딘가 잘 곳을 마련해 준다면 1인당 1,000크로나씩 드리겠소. 뭐? 1,000크로나? 당신들 혹시 수배범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었으나 완전히 전곡을 찔렀다. 율리우스는 이 말을 못 들은 척하면서 자신들은 장시간 여행했는데 자신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으나 여기 계신 알라는 너무 고령이어서 몹시 힘겨워하신다고 설명했다. 난 어제부터 100살이 되었다오. 알란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100살? 여자는 거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되었다. God damn it. 그러더니 잠시 입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휴, 젠장.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좋아, 당신들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damn it. 역 같은 돈 얘기는 집어치워요. 난 빌어먹을 호텔 같은 걸 하는 년은 아니니까. 베니는 경탄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욕을 쏟아내는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었다. 너무나도 짜릿한 여자였다. 예쁜 언니, 이 개 좀 쓰다듬어 줘도 되겠수? 베니가 말했다. 뭐? 예쁜 언니? 그녀가 되물었다. 당신 눈깔에다 개똥이라도 바른 거야? 어쨌든 개 쓰다듬는 건 얼마든지 해도 돼. 부스터 이 녀석은 성격이 그다지 까칠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2층에 방이 많으니까 하나씩 골라 잡아. 이불도 깨끗할 거야. 하지만 복도에 있는 쥐약은 조심하고. 식사는 1시간 후야. 그녀는 세 남자 앞을 지나 창고 쪽으로 향했고 그 오른쪽으로 충직한 부스터가 졸졸 따라갔다. 베니는 그녀에게 혹시 이름을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자기 이름은 구닐라인데 예쁜 언니라는 호칭도 그리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 시발 계속 예쁜 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요. 베니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가 고백했다. 난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네. 알란이 대꾸했다. 바로 이때 창고 쪽에서 어떤 짐승 울음소리 같은 것이 울리며 세 사람은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다. 기진맥진한 알란까지 깜짝 놀라 몸을 고추세울 정도였다. 엄청나게 큰 몸집에 상처를 입은 어떤 짐승이 바라는 표효 같았다. 시끄러 쏘냐! 씨발 그만 간다고! 예쁜 언니가 소리쳤다. 7장 1929년에서 1939년 윅스홀트의 농장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알란이 4년 동안 룬드버리 교수의 병원에 갇혀 지낸 사이에 밭은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지붕에서는 기왓장들이 떨어져 땅바닥에 굴러다녔고 옥의 화장실은 무너져 버렸으며 부엌의 창문 한 짝은 열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알란은 현관 앞마당에 서서 오줌을 누웠다. 그런 다음 들어가 먼지가 두껍게 쌓인 부엌에 앉았다. 열린 창문은 그대로 놔두었다. 배가 고팠지만 식품 저장실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래봤자 더 우울해질 게 뻔하니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지만 지금처럼 소원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이제 닻을 올리고 떠나야 할 때가 온 걸까? 그렇다. 바로 그거였다. 알란은 먼지 속에서 다이너마이트 막대 몇 개를 찾아내 필요한 작업을 했다. 그런 다음 자전거의 트레일러에 몇 가지 귀중품을 챙겨 넣었다. 1929년 6월 3일 황혼역. 그렇게 알란은 윅스홀트와 플랜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다. 정확히 30분 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다. 윅스홀트의 농가는 콩가루가 되었고 이웃 농부의 암소는 두 번째로 유산을 했다. 1시간 뒤 알란은 다시 플랜 경찰서에 구류되는 신세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크루크 서장이 퍼붓는 호통을 들으면서 저녁 식사를 했다. 플랜 경찰서는 최근 경찰차 한 대를 새로이 구입한 덕분에 자기 집을 잿더미로 만든 사람을 금방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제목이 명확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행위. 서장은 엄속하게 선언했다. 저기요, 그 빵 좀 집어주실래요? 알란이 부탁했다. 아니, 서장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부하에게 몸을 돌려 범죄자가 식사를 요구한다고 군소리 없이 가져다준 물러터진 태도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는 동안 알란은 식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는 끌려가 몇 해 전 비슷한 일로 갇힌 적이 있는 감방에 쳐넣어졌다. 혹시 오늘 신문 없어요? 그가 물었다. 전 뭐라도 좀 읽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걸랑요? 서장은 대답 대신 천장등을 끄고 감방문을 거칠게 닫았다. 이튿날 그는 웁살라의 미친놈 수용소에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여기 있는 알란 칼손을 데려가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베른하르드 룬드보리의 동료들은 생각이 달랐다. 알란 칼손에 대한 치료는 완전히 끝났으며 이제 그들에게는 분석하고 거세할 다른 환자들이 많다는 거였다.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간을 다뤄야 하는지 서장님은 아시나요? 유대인, 집시, 껌둥이, 혼혈아, 정신박야가 등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로 자기 집을 날려버렸다고 정신병원에 가둘 수는 없는 법이죠. 자기 집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자기 마음 아닌가요? 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가 아닌가요? 서장은 수화기를 붓을 듯이 내려놓았다. 도대체 이 대도시 놈들하고는 무슨 일을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는 뾰족한 수가 없어 작은 트레일러가 달린 자전거를 주어 알란 칼손을 내보냈다.
이번에는 사월치의 요깃거리와 날씨가 추워질 경우를 대비해 두툼한 모포까지 몇 장 받았다. 그는 떠나면서 크루크 서장에게 정답게 손을 흔들었으나 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어쨌든 아알라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 그저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길을 떠났다. 오후 무렵 헬레포르스네스 마을에 도착한 아알라는 잠시 쉬어가기에 딱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약간 비탈진 길섭에 모포를 한 장 깔고 앉아 음식 포장을 뜯었다. 셀라미 소세지를 얹은 빵 한 조각을 맛나게 씹으며 도로 건너편 공장을 자세히 살폈다. 공장 앞에는 주철 포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저것들을 만드는 사람은 저것들이 빵 터져줘야 할 때 제대로 빵 터지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있을까? 헬레포르스네스가 다른 곳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자는가? 물론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포신과 자신의 전문 영역을 금방 연결시킨 것은 조금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생각이었다. 알라는 공장의 사장과 짤막한 면담을 나눈 뒤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상당 부분을 빼놓았다. 폭약 전문가 자격으로 채용되었다. 알라는 연못을 그 무렵 헬라포르스네스 주물 공장의 대포 제조 사업은 주문이 계속 줄어들어 침체기를 맞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페르 알빈 한손이 군비를 축소해 구스타프 5세로 하여금 왕궁에서 이를 갈게 만들었다. 분석적 정신의 소유자인 국방부 장관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스웨덴이 보다 잘 무장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지금은 국제연맹이 있지 않는가? 그의 정책 때문에 헬레포르스네스 주물 공장은 한편으로는 보다 평화적인 방향으로 제품을 다변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알라는 경우가 달랐다. 유능한 폭약 전문가를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알란이 각종 폭약물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지금까지는 어떤 폭약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스웨덴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원숭이처럼 온몸에 시커먼 털이 북슬북슬한 외국인이었다. 이놈을 정말로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불쑥불쑥 일곤 했으나 지금까지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반면 알라는 사람을 피부색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룬드보리 교수의 이론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검둥이 남자를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니면 검둥이 여자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프랑스 흑인 여가수 조세핀 베이커의 스톡홀름 공연 광고 기사 같은 것을 동경 어린 눈으로 읽어보곤 했다. 지금으로서는 그와 함께 일하는 폭약 전문가이자 백인이지만 피부가 까무잡잡한 스페인 동료 에스테반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알란과 에스테반은 사이가 좋았다. 그들은 공장 옆에 붙어있는 직원 기숙사의 같은 방을 썼다. 에스테반은 그에게 자신의 불행한 과거사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는 마드리드에서 한 소녀를 만났고 그녀와 남몰래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소녀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미겔 프리모 데리베라 스페인 총리였다. 그는 함부로 까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왕을 끌고 다니며 나라를 주무르는 권력자였다. 에스테반에 따르면 한마디로 프리모 데리베라는 독재자이고 그의 딸은 정말이지 끝내주는 여자였단다. 하지만 에스테반의 미래의 장인은 프롤레타리아 출신인 그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단다.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에스테반은 자기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는 최대한 멀리 어디론가 꺼져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덜미에 총알이 박히는 거였다.
프리모 데리베라는 벌써 엽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있을 때 에스테반은 방금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노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총을 든 사내에게 목덜미를 보이지 않으려고 슬금슬금 뒷걸음쳐서 방을 빠져나왔다. 한쪽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여자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다. 최대한 멀리. 에스테반은 이렇게 되새기며 북쪽으로 길을 떠나 계속 올라갔다. 올라가고 또 올라간 끝에 겨울철이면 호수들이 꽝꽝 얼어붙는 어떤 나라에까지 왔다. 에스테반은 이제 충분히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는 거기에 꼭 눌러붙었다. 그는 통역을 해준 가톨릭 신부에게 거짓말을 해 하느님 용서하소서 3년 전에 이 주물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사실은 농장에서 토마토나 따던 신세였으면서 스페인에서 폭발물을 다뤘다고 말했던 것이다. 에스테반은 계속 노력하여 스웨덴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랄 데 없는 폭약 기술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알란의 도움으로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알란은 주물 공장 생활이 편안했다. 에스테반이 가르쳐준 덕에 1년 후에는 스페인어로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고 2년 후에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 또 에스테반은 스페인식 국제사회주의 사상을 알란하게 불어넣으려고 3년 동안 애쓰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알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에스테반은 친구의 이런 측면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알란이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의 말을 반박해서가 아니었다. 알란에게는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한편 알란은 에스테반을 따뜻한 눈으로 보았다. 에스테반은 좋은 친구였다. 그가 빌어먹을 정치에 중독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된 사람이 어디 그 하나뿐인가? 몇 채가 흐른 뒤 알란은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것은 에스테반이 프리모 데리베라가 사임하고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제 그의 조국은 민주국가가 되려 하고 있었다. 또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까지 될 수 있을지. 에스테반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가급적 빨리 귀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주물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고명하신 국방부 장관께서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에스테반은 폭약 전문가들도 곧 해고당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알란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는지, 혹시 자기와 함께 스페인에 갈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알란은 생각해 보았다. 혁명은 그것이 스페인 혁명이든 어떤 다른 혁명이든 간에 전혀 흥미 없었다. 하나의 혁명은 역방향으로의 또 다른 혁명을 낳을 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은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 중 하나이고 이 외국들에 관해 평생 동안 읽어왔으니 이제는 나가서 진짜 외국을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검둥이도 한두 명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에스테반이 검둥이라면 스페인에 도착하기 전에 최소한 한 명은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하자 알란은 결국 동의했다. 이제 두 친구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의논했다. 주물 공장 사장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다음번 급료를 받으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떠나기로 합의했다. 그 다음 일요일 알란과 에스테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트레일러를 단 자전거를 타고는 스페인이 있는 남쪽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에스테반에게는 계획이 하나 있었다. 아침마다 인체에서 나오는 성분의 샘플, 액체와 고체 둘 다를 사장 집 앞에 놓인 우유단지에 배달해 주겠다는 거였다.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지난 몇 년간 사장과 2명의 10대 아들 녀석들에게 원숭이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복수는 좋지 않아. 복수는 정치와도 같은 것이라서 하나는 다른 하나를 낳고 악은 계약을 낳아 결국 치악에 이르게 되거든. 알란은 경고했다.
하지만 에스테반은 요지부동이었다. 팔뚝에 털이 좀 났다고, 원주민의 언어에 좀 서투르다고 원숭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알란이 듣기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결국 두 친구는 원만한 타협에 이르렀다. 에스테반은 우유단지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헬레포르스네스 주물 공장의 폭약 전문가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되었다. 그날 아침 사장은 알란과 에스테반이 자전거를 타고 카트린의 홀름으로, 아니 더 남쪽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을 접했다. 졸지에 닥친 이 인력 부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사장은 하녀 시그리드가 매일 아침 아몬드 비스켓과 함께 가져다주는 우유를 한 모금 삼켰다. 그런데 사장의 기분은 한층 구겨졌으니 우유에 곁들여 먹을 비스켓에서 고약한 암모니아 맛이 느껴졌던 것이다. 사장은 주일 예배를 다녀와 시그리드 년을 된통 혼내주리라 작정했다. 우선 입속에 남은 불쾌한 맛을 없앨 양으로 우유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이렇게 해서 알란 칼소는 스페인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석 달 동안 유럽을 가로질러 여행하면서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검둥이를 만났다. 하지만 첫 번째 검둥이를 만나고 나니 더 이상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피부색 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었다. 또 말을 약간 괴상하게 하긴 하지만 스웨덴 남부 지방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마도 불쌍한 룬드브리 교수는 어렸을 때 흑인을 보고 크게 놀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알란과 에스테반이 도착해 보니 스페인은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다. 국왕은 로마로 도망쳤고 대신 공화정이 수립되어 있었다. 좌파는 혁명을 부르짖고 우파는 스탈린이 지배하는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덜덜 떨었다. 스페인도 같은 운명을 겪지 않을까 하고. 에스테반은 알란이 본질적으로 비정치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를 혁명주의자들의 진영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알란은 늘 그래왔듯 거부했다. 여기서나 스웨덴에서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은 똑같았다. 왜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이전과 정반대로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파가 꾸민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어 좌파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는 총선이 있었다. 좌파가 승리하자 우파는 시끈덕거렸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였던가? 어쨌든 결국 내란이 발발했다. 알란은 사고 무친의 객지에 나와 있는 신세여서 에스테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다. 에스테반은 입대했고 수대장이 그가 폭약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중사로 승진했다. 이렇게 입은 군복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던 에스테반은 빨리 전투에 투입되어 아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드디어 소대는 아라곤 지방의 한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임무는 에스테반이 속한 부대에 떨어졌다. 에스테반은 이런 막중한 임무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 소총을 번쩍 쳐들고 흔들어대며 고래고래 외쳤다. 파시즘을 박살내자! 파시스트 놈들을 모조리 박살!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리통 반쪽과 한쪽 어깨가 이 전쟁에서 처음 발사된 적군의 박격포탄에 날아가 버렸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알란은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다행히 에스테반이 멍청하게도 올라선 바로 주위에 뿌려진 피와 살점으로 더럽혀지는 걸 모면할 수 있었다. 에스테반 분대의 한 병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알란은 달려가 친구의 몸을 살펴본 다음 흩어진 다른 조각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자넨 그냥 헬레포르스네스에 남아있을 걸 그랬어. 작별 인사를 대신해 이렇게 말하자 윅스홀트의 고향집 숲에서 나무를 베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치밀었다. 에스테반을 죽인 포탄은 끝없이 계속되는 포격의 신호탄에 불과했다. 알란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해보았으나 벼랑간 온 세상이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스웨덴은
바로 옆 동네가 아니고 돌아가봤자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알란은 부대의 사령관을 찾아가 자신은 유럽 최고 수준의 폭약 전문가이며 하루 3끼 식사와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한잔 할 수 있게 포도주만 제공해 준다면 당신을 위해 다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날라드릴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말했다. 사령관은 하마터면 알란을 당장 총살해 버릴 뻔했다. 자기는 사회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창가는 부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릴 뿐 아니라 작업 시에는 민간인 복장을 고수하겠다고 우기는데 우라통이 터진 것이다. 알란의 표현은 이런 식이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일 내가 사령관님을 위해 다리 날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내 재킷을 입고 일하고 싶어요. 그게 싫다면 사령관님 직접 하세요. 일찍이 명색이 사령관으로서 민간인에게 이런 협박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사령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부대의 가장 유능한 폭약 전문가가 지금 근방의 어느 언덕에서 산산이 분해되어 널려 있었던 것이다. 사령관이 접이식 군용 안락 의자에 몸을 묻고 요놈을 어떻게 할까? 채용할까 아니면 총살해 버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부관이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령관님, 불행히도 얼마 전에 박격포탄에 사나운 젊은 중사는 이 스웨덴 친구를 폭약 분야의 대가로 소개했었습니다. 이 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제 세누르 칼소는 총살되지 않을 것이며 하루 3끼 식사를 제공받을 것이며 민간인 복장으로 지내도 되고 이따금 적당량의 포도주를 마실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대가로 사령관이 요구하는 모든 다리를 폭약으로 날려버려야 했다. 그리고 이 스웨덴인을 감시하라는 임무가 두 병사에게 내려졌으니 이는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달이 가고 해가 갔다. 알란은 어느 다리를 날리라는 지시를 받으면 상당한 기술을 발휘해 날려버렸다. 물론 이러한 작업에는 위험이 없지 않았다. 적군에게 들키지 않고 목표물까지 도달하기 위해 지렁이처럼 땅바닥을 요리조리 기어가야 했고 폭약을 설치한 뒤에도 안전한 장소까지 같은 방식으로 돌아와야 했다. 일을 시작한 지 3달이 되었을 때 그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 중 하나는 기어가다가 운수 나쁘게도 적군이 우글거리는 한복판으로 직행하고 말았다. 6달 뒤에는 두 번째 병사가 등을 좀 펴려고 윗몸을 일으켰다가 때맞춰 쏟아진 기관총 세례에 두 동강 나고 말았다. 이때까지 세노르 알란은 별 문제 없이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사령관은 굳이 다른 병사들로 대처하려 하지 않았다. 알란은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 다리 위에 아무도 없을 때 폭약이 터지게끔 신경을 썼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임무를 맡은 다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폭약을 설치해 놓고 첫 번째 교각 뒤의 수풀에 몸을 숨기고 발파되기만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훈장처럼 덮인 짜리몽땅한 산의 하나를 호위한 1단의 적군이 다리 위를 걸어오는 게 보였다. 계곡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그들은 근처에 공화파 군대가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몇 초 후에는 자신들이 에스테반과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을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다. 알란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숲을 위로 몸을 벌떡 일으키고 두 팔을 크게 휘저었다. 거기서 빨리 나와요. 모두들 콩가루가 되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그는 훈장을 단 짜리몽땅한 사내와 그의 호위병들에게 소리쳤다. 훈장을 단 짜리몽땅한 사내는 움찔했다. 호위병들은 그를 바짝 둘러싸고 밀다시피 하며 우르르 다리를 건넜고 알란 앞에 이르러서야 멈춰섰다. 8명의 병사가 소총으로 스웨덴인을 겨냥했고 만일 다리가 뒤에서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분명히 총을 쐈을 것이다. 폭발의 충격으로 훈장을 단 짜리몽땅한 사내는 공중으로 붕 떠올라 알란이 숨어있던 숲을 위로 떨어졌다. 모두가 소란스레 떠들어대는 가운데 아무도
장군을 마칠까봐 감히 알란에게 총을 쏘지 못했다. 더욱이 가만히 보니 그는 민간인이었다. 마침내 연기가 거쳤을 때는 더 이상 아무도 스웨덴인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훈장을 단 짜리몽땅한 장군은 알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진정한 군인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는 법이며 지금은 모두가 다리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일단 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일 알란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대환영이며 자기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는 거였다. 안달루시아식 빠에야를 대접하겠소. 내 요리사가 남부지방 출신이거든. 컴플랜데? 내 말 이해하겠소? 물론 알란은 이해했다. 그는 자기가 방금 구한 사람이 다름 아닌 프랑코 총통이고 자기가 군복이 아닌 더러운 재킷을 입고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으며 몇백 미터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도 이 모든 광경을 쌍안경으로 지켜볼 것이고 따라서 만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으로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이 분쟁 가운데서 이제 진영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했다. 더군다나 그는 배가 몹시 고팠다. Sí, por favor, mi general. 네, 그러겠습니다, 장군님. 알란은 대답했다. 아닌 게 아니라 빠에야 한 접시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포도주도 한두 잔 곁들일 수 있을까요? 10년 전 알란은 헬레포르스네스 주물공장의 폭약 전문가 자리에 지원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가 4년간 정신병원에서 지낸 일과 자신의 집을 다이나마이트로 날려버린 일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취업 면접이 잘 끝난 것은 그 덕분이었다. 알란은 프랑코 장군과 담소를 나누면서 그때 일을 상기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다리에 폭약을 설치했고 3년 전부터 공화군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일해 왔다는 사실을 장군에게 밝히는 것도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알란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일에는 자그마치 식사 한 끼와 술 한 잔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진실은 일단 한쪽으로 치워놓기로 마음먹은 알란은 총통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은 공화군에서 달아나기 위해 이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리 밑에 폭약을 설치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행스럽게도 장군님께 위협을 경고해 드릴 수 있었다. 또 자신이 전쟁이 한창인 이 스페인에까지 온 것은 프리모 데리베라와 가까운 친구의 설득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 친구가 박격포단에 맞아 목숨을 잃고 나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혼자서 몸부림쳐야 했다. 결국 공화군에 사로잡히는 몸이 되었으나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이어 알란은 재빨리 화제를 바꾸어 이번에는 자기 부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친께서는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의 최측근 중 한 분이었는데 볼세비키 레닌에 맞서 필사적인 투쟁을 벌이다 장렬하게 산화하셨다. 만찬은 사령부 막사에서 진행되었다. 알란이 마시는 적포도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아버지는 더욱 영웅적인 인물로 변해갔다. 프랑코 장군은 그 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사내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황가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대단한 인물이었군. 음식 맛은 기가 막혔다. 하기야 안달루시아 요리사가 누구의 분부인데 아무 요리나 내놓았겠는가. 알란과 알란의 선친과 차르 니콜라이 2세와 차르의 가족을 위한 건배가 끝없이 이어지며 포도주가 콸콸 부어졌다. 결국 장군은 앞으로는 서로 말을 놓고 서로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자며 알란을 힘차게 포옹해 주다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떨어졌다. 두 남자가 다시 깨어났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다. 스페인을 이끌게 된 프랑코 장군은 알란에게 자신의 경호실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알란은 제안은 대단히 고맙지만 만일 프란시스코가 허락해 준다면 자신은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프란시스코는 허락했고 총통의 절대적
신임을 보장하는 추천서까지 써주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만 보여주면 돼. 그리고 나서 리스본에는 북쪽으로 떠나는 배들이 많다며 확실한 호위대까지 붙여 알란을 그곳까지 데려다주게 했다. 리스본 항에는 세계 각지로 떠나는 배들이 가득 떠 있었다. 알란은 부두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스페인 국기가 펄럭이는 한 배의 선장에게 가서 총통의 추천서를 보여주었고 선장은 군소리 없이 그를 승선시켰다. 무임 승선의 대가로 배에서 잡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스웨덴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다. 아까 부두에 서서 스웨덴에 가서 대체 뭘 하지? 하는 물음이 문득 떠올랐는데 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